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지난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지난 9월 13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책들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또 21일 날은 공급에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했죠.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 그 다음에 매수를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그 이후에 높아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뭐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구간이 하나 더 늘었다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임대사업자도 뭐 된다든가 뭐 이러한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중에서요 9.13 대책을 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종부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게 우리가 세금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거래를 할 때 내는 거래세, 그 다음에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보유세가 있어요. 이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것 같은 게 보유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9.13 대책에서 어떠한 종부세의 개편 방안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요, 실제로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현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 13일 날 다시 새롭게 개편안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시가나 아니면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과표로 잡아놓은 감정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주택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8억 원짜리, 송파의 어떤 분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 이분이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3개의 합은 24억이 되겠죠. 그런데 그 24억을 가지고 있음으로, 24억짜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요, 전체 공시가격의 합에서 일정한 비율만큼을 곱해서 빼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공정주택 가액이라는 것이,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8억 원짜리가 3채가 있더라. 그러면은 3개가 있으니까 24억 원이죠. 근데 24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80%만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9.2억, 19억 2천만 원이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우리가 여름에 전기를 쓰는데 에어컨을 많이 틀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쓰면 더 많이 나오죠. 약간 징벌적으로요, 누진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에어컨을 오래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내게 되듯이 종합부동산세도요, 가지고 있는 과표 금액이 상향될수록 금액이 세금도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하는 누진적 세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쭉 나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집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분의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8억 원에서 세 채니까 24억 원이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하니까 19.2억인데 19.2억인데 이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는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억 원까지는 얼마냐면요. 현행 지금 0.5%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 0.5%니까 세금은 300만 원이 일단 나오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구간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13.2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19.6억에서 19.2억에서 6억을 빼고 나니까 13.2억이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6억 원, 12억 원 이하니까 여기서 12억 원 이하니까 다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과세가 될 때 과세율은 0.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보다 조금 높은 45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300만 원, 두 번째 구간에서 450만 원. 그리고 또 남는 게 생겼죠. 7억 2천이 남았죠. 그래서 7억 2천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프로냐면요. 1%의 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의 과세니까 720만 원이 되겠죠. 7.2억이 남았으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누진적으로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요. 이 세 구간의 세금 3개를 합쳐서 1,4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현행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요번에 이제 9월 13일 날 나온 종부세 개편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는요. 스타트가 6억 이하로 해서 구간이 하나였어요. 6억 이하로. 그런데 요번에는 이것이 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의 과표도 생겼어요. 3억 원 이하, 그리고 3억 원에서 6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6억에서 12, 12에서 50, 50에서 94억, 또 94억 초과. 그래서 단계,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런데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난 것보다도 더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세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은요 0.5%인데 이번에 바뀐 것은요 0.6에서 0.9% 요 사이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6억 원 이하면 0.5%만 첫 번째 구간에서는 냈으면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는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역마다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지역에 내가 아파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이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저 시골의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는 곳에서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요 분들은 여기서 현행 일반 우리가 종부세 과표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0.5%만 냈으면 됐는데 요번에 종부세 개편안이 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두 개 이상 아니면은 그냥 일반 지역인데 3개 이상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0.6에서 0.9%까지 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과세율이 0.75, 2단계에서는 0.75%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일반 지역에서는 1.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은 1.3으로 늘어나게 됐습니까? 최대 0.75에서 1.3으로 상당폭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1%였는데 1.8%, 그리고 1.5%였는데 2.5%. 이렇게 2%, 그러니까 이제 94억 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2%에 3.2%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 현재 주택공시가격 8억짜리 세 채를 가지신 분이 원래 현행대로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그리고 이번에 개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종부세가 달라지는지를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해봤더니
자, 현행 아까 8억짜리 3개를 가신 분은요. 1,470만 원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은 3주택자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개편안에 보면은요. 1,98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센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자다라고 하면은 2,52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행과 늘어나는 세율의 최고 사이를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는 대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요. 1년이나 2년 전에 만약에 이제 송파거리 예를 들었다면 주택 공시 가격이 8억이었다면은 아마도 시가는 12억에서 13억 정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대략 송파가 3억에서 3, 4억 정도 전부 다 가격이 올랐거든요. 한 채당 3억씩만 늘어났다라고 하면은요. 9억이 시세가 오른 것이에요. 9억이 올랐는데 내야 되는 세금은 900만 원밖에 늘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의 그런 파급 효과 가 전체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좀 회의적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바라봤을 때 이것이 대책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파급 효과는 그닥 크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9.13 대책에서 종부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 풀어드렸고요. 이제 추석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지 각 상품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아파트 시장입니다. 아파트 시장 안에서 과연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가격이 변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청약, 분양권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신축 아파트 시장이고, 세 번째가 갭투자 시장, 네 번째가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시장,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이후에 청약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시장은요, 일단은 분양가가 현재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지금의 시세보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의 가격 보다 훨씬 더 낮게 지금 분양하는 가격을 제한을 하고 있죠. 이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런데 분양가를 7억으로 제한을 했다라고 하면 내재적으로 3억 원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거래 사례의 유사수급 지역 내에 거래 사례가 있고 지금 현재 실물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면은 이제 앞으로 옆에 것도 그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훗날 또다시 가격을 올리고 또 청약 경쟁률을 심화시키고 요새 와서는 로또 청약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양산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분양가 제한으로 인한 로또 청약 광풍이 지금 지난 몇 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있고요. 자,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청약 시장은 보통 택지 개발이 아닌 이상은요. 도심 내에서는 정비 사업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지역에 많이 있죠. 강남 지역의 재건축 시장은 지금 현재 집단 대출의 규제라든가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 보유가 상당해야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 바로 재건축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 재개발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시작 자체가 청약하는데 일반 분양가 자체가 4,200만 원.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갭투자 시장이 강남발, 송파를 지나 강북으로 올라오면서 신축 아파트나 청약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가격이 저렴한 재개발 일반 분양 청약시장으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재건축 시장보다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 청약시장이 과열됐고,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 붙은 프리미엄도 상당히 자기 몸값 대비 높게 형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추석 이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울 지역 내에 거주를,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서울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시에는요. 서울의 주요 지역,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집 마련과 동시에 투자의 효용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경쟁률을 뚫을 수만 있다면 내 집 마련과 투자 전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인근 신축 아파트 수준 이하의 물건을 이런 청약 시장에 줄을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10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 분양 가격이 대략 한 7억 정도 형성이 되었더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정도의 내재적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청약 경쟁을 뚫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도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포위라든가 아니면은 공사에서 내놓는 분양 일정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맞는 지역, 마음에 드는 지역, 역세권 이런 데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가서요. 신축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요. 청약이 끝나고 공사를 다 하고 입주를 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계를 우리가 신축 아파트 단계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축 아파트 투자는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신축 아파트가 처음에 시작하는 가격이 일반 분양 가격이었잖아요. 일반 분양 가격에서 대략 3년이나 3년 반 동안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 그리고 분양권의 프리미엄에서 붙은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10년 때까지는요. 전세가율하고의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새 집에 가서 살고 싶은 자가거주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의 투자는 다른 투자 상품의 단계보다는 조금 효용도가 낮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자들의 가격적인 저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입주 시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축 아파트 시장이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낮죠. 보통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금 9,000세대가 넘게 입주를 이제 올 하반기 하게 되는데 전세가율과 전세가와 매매가를 보면 그 비율이 50%가 안 되죠. 그랬을 때는요, 추격으로 투자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금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고 피로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는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거주자, 자가거주자들 중심의 시장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는요, 신축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는 처음에는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키포인트냐면요. 지금 현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한 매매 가격,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대략 50% 미만이죠. 위에 있는 매매 가격이 10년 동안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전세 가격이 10년 안에 얼마만큼 가파른 폭으로 매매가를 향해서 올라가느냐, 매매가를 쫓아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이 각도의 흐름과 관성에 따라서요, 신축 아파트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입주하자마자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대략 한 4년 정도, 전세가 한 2번 정도 돌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하려고 하는 전세입자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인프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아하 얘가 이제 매매 가격도 앞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있구나라는 판단하는 시점 대략 한 4년 정도 있다가 신축 아파트는 좀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거주 목적이 가장 유효하고요. 투자 관점으로 수익률은 낮으나 대략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또 이제 기존에 신축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갭투자 시장도 굉장히 과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 12월 달 내년 1월 달까지는요. 조금 관망세를 가지고 좀 시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정체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간 대비 효용으로 시간 대비 효용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은 조금 신축 아파트는 관망을 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갭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 투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제가 부동산에 관련돼서 많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고 상담을 하지만 갭 투자를 처음에 그러니까 한 3년 전 정도에 하셨던 분과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분들의 희비는 상당 부분 엇갈리게 되는 그러한 제가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전세를 놓고 매매가의 차익이 작았을 때 그것을 그 돈을 시드머니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실제 전세가율이 50에서 6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이 갭 투자 시장은요. 현재 갭 매우기라고 하는 용어로 강남에서 시작을 했고 송파를 지나 비강남을 지나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을 보면은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강,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동북, 동남, 그다음에 서남, 서북, 도심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사람들이 갭 투자를 이렇게 갔나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요. 강남을 다 메웠어요. 강남 4구를 다 메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북 쪽이 메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북 쪽 위에는 이렇게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도 산이 많죠. 그래서 산을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가면은요. 여기는 이제 일산 파주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기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요 강남 메우고 그 다음에 강북 쪽 메우고 그 다음 남은 데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남서쪽이란 말이죠. 이 남서쪽은 이렇게 평지로 내려가는 길이 때문에 이쪽은 이제 바다죠. 서해안. 그래서 이 바다로 내려가기 직전까지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부천, 부평, 인천 아직까지 전세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투자의 발걸음이 많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갭 매우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남서쪽과 밑으로 현재 갭 투자 말고요. 요 밑으로는요. 수도권 외곽 쪽이라고 하는데 인덕원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사람들이 갭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갭 매우기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은 이제 미분양 지역 인근 접근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갭 투자가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맞냐면은 갔는데 미분양이 상당히 많아서 골치 아픈 지역이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도로를 벗어나면 그렇거든요. 거기까지는 갭 투자 시장이 번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많아서 골치가 아픈 그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전세가율이 현재 80에서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80에서 50%가 됐다는 얘기는 30%포인트 정도가 전세가율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매매 가격이 3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격 상승 및 추격 매수의 피로감이 현재 극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갭 투자 시장이 지금 추석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호가를 많이 올려놨던 매도인들도 일단 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치킨 게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망을 보면은요, 4, 4분기에는 갭 투자 시장이 조정장이 확 실시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50% 이하의 전세가율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은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된 지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15년 20년 차 아파트를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것도 전세가율 50% 정도로 이분들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짧지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오시면요, 또 자세하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세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 인근 전세가율 매수자, 그러니까 나는 2년 전에 샀어. 2년 전에 전세가율 85%일 때 샀어. 그런데 지금은 많이 올랐죠. 올라서 전세가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면 대략 25% 이상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매도 타이밍을 지금부터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장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고 과열이 되면은요, 조정기나 침체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 대비 효용으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다, 지금 못 팔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지금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많이 보신 분들은요, 이제 매도 타이밍을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분기 갭 메우기 예상 이동 지역, 안양, 인덕원, 평촌, 강서, 부천, 부평, 인천, 이렇게 수도권 외곽 쪽인데 남서부 쪽,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재건축 시장인데요. 이 재건축 시장을 보면은 사실은 재건축 시장은 9.13 대책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살피면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요,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가, 그리고 LTV나 DTI 강화, 집단대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수에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죠. 단지별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은요, 재건축 기한 연장, 그다음 상계주공도 재건축 기한 연장에 따른 우려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되면 앞으로 40년으로 늘겠다. 그러니까 40년에 있던 것을 30년에 있던 것을 40년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게 되면은 목동과 상계주공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밖에 없겠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방향 연기로 인한 관망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반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압구정은 1:1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전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동부이천동은 리모델링으로 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서부이천동에 가면은요, 증산 시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공유지 매수 대금 이슈가 있다라고 하고, 음마 아파트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4단계의 아파트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청약 분양권 시장,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시장, 그리고 갭 투자 시장과 재건축 시장,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요. 2부에 제가 또 다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